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의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주실 함돈균 문학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저 라디오 듣고 나서 저기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후일담 없었습니까? 후일담 많았습니다. 뭐라든가요? 일단 그 아나운서님하고 아주 오랜 친구처럼 너무 케미가 잘 맞는다. 그런 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하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네. 그 책 안 봤는데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겠다. 본 척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저 본 척할 수 있게 해주실 거죠? 그럼요. 예. 자, 요즘 뭐 각종 시각 자극을 활용한 화려한 강의들이 대체로 인기인데 이렇게 목소리로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면 그 부분에서 좀 내용을 더 신경 쓰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네. 어려운 점은 없고 오히려 이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진짜 그 내용에 좀 집중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듣는 분들도 그 내용에 집중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만났다는 게 굉장히 좀 오히려 즐겁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황현산의 밤이 선생이다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네, 아주 뭐 잘 아시는 작가의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네. 네, 한강 작가의 히라보 시간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히라보 시간이요. 네. 이 책은 정말 뭐 작년에 노벨상도 있고 네.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많이 이름은 알지만 네, 근데 또 본 사람은 별로 없는 네. 네. 그런 책이 언제 나왔죠? 이 책 나온 지는 지금 연도를 정확하게는 2011년도에 출간이 됐네요. 네,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 한강 작가의 여러 책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이 회자된 책은 그 소년이 온다라든가 뭐 또 채식주의자 같은 그런 책들이 많이 회자가 됐고 그런 책들에 비해서 히라보 시간은 들어는 봤지만 사실은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읽어본 적은 별로 없는 오히려 약간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책인데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강 작가의 가장 아름다운 책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히라보 시간을 고르겠어요. 정말요? 제가 아는 배우 중에 하나가 이 히라보 시간을 읽은 다음에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히라보로 한마디를 써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이제 읽은 사람들은 진짜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이 캐릭터들을 사랑하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시적 문장. 한강 작가의 글을 언급할 때 시적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시적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시적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시를 배우면 소설과 시를 구분해서 시는 어떤 운문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형식으로 보게 되지만 저 같은 비평가가 시라고 하는 것 혹은 시적이라는 그런 의미는 말이 정보 중심이 아니고 정보 중심은 글을 읽으면 바로 그냥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쉽거든요. 근데 시적인 문장은 그 문장의 행간 뒤에 더 다른 어떤 의미를 크게 거느리고 있는 문장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함축적인 문장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인생의 의미라든가 삶의 깨달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장들인데 이 한강의 히라보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함축적인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문장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냈던 말하기나 대화책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서 정보 중심이고 또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정말 짧게 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의미, 숨겨진 다른 뜻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설의 전체의 구조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몇 개의 의미가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소설이 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소설가와 시인이 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면 동시에 차이점이 있는데 소설가 시인들은 기본적으로 일상어를 불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일상적 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오염된 어떤 성격들, 타락된 성격들,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게 이제 진실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관점 때문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소설가들은
가능한 말을 오히려 더 세밀하고 많이 함으로써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시인은 어차피 일상 언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염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말을 줄이고 함축적인 말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 방식의 반대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강 선생은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이분이 시인으로 등단하신 분이기도 해요. 등단은 시인이죠. 예. 그래서 문학과 지성사에서도 한 권의 시집을 이제 내신 게 있는데 이 시인이 소설을 쓰게 되면은 소설을 쓰면서도 늘 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때문에 자기 어떤 산문을 쓰면서도 굉장히 함축적인 어떤 말로 글을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보유되어 있는 책이 이런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작가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습관 같은 거네요. 예, 습관이기도 하면서 어떤 세계관 같은 것이기도 하죠. 시인이자 소설가일 때만 해당하겠어요. 네. 시인이면서 소설가일 때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게. 그러니까요. 제가 맨날 보는 무슨 추리 소설이나 SF 소설은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렇지 않죠. 추리 소설이나 SF 소설도 네. 좋은 장르 문학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정보들을 잘 논리적으로 그렇죠. 배치함으로써 네네네. 어떤 걸 찾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장르거든요. 근데 시적인 말이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장르 같은 경우는 이성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한계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 바깥에 그러니까 논리 바깥에 있는 비논리 같은 것들을 포함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진실을 전달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좀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히라버 시간 줄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뭐 독특한 좀 줄거리, 좀 특이한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강 소설은 기본적으로 그 한 명의 어떤 시선을 통해 가지고 작품이 전개되는 게 아니고 많은 작품들이 거의 다 여러 개의 다중적인 시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일단 읽기 좀 어려운데 이 히라버 시간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시선과 보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설이 전개가 돼요. 근데 두 사람 중에서 여자는 이제 출판사의 편집자이기도 하고 또 시집을 몇 권 냈다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시집을 냈다라고 하는 건 시인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언어에 굉장히 민감한 한 여성이 삶에서 굉장히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의 과정 속에서 말을 잃어버리는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실어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실어증의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그 말을 회복하려는 과정 속에서 일상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히라보라고 하는 그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는 그런 수업의 과정을 이제 거쳐가요. 이게 하나의 스토리고 네. 또 하나는 또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그 집안의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한 나이 시간이 되면은 눈을 완전히 멀게 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력을 천천히 계속 잃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그리스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하기 때문에 히라버라고 하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리스어 강의를 하는 이제 강사입니다. 근데 이 시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침한 상태 속에서 아주 특별한 안경을 쓰면서 히라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의 강의 시간에 들어온 이 여자를 만나게 돼요. 네. 예, 근데 한 1년 가까이 되는 또 그 여자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 여자는 말을 못하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 남자가 옛날에 첫사랑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게 평생에 이 사람에게 하나의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새가 그 강의실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네. 바깥에 있는 새가 이제 실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막 이러는 이제 과정 속에서 그 새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안경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아예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예. 예,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그래서 이 소설의 끝부분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면서 남자가 마음을 여는 어떤 그런 장면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 이게 소설의 과정입니다. 예. 끝이 아주 불투명하군요. 불투명하고 애매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떤 이후의 얘기가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암시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장면으로는 끝을 맺습니다. 네. 그러면 연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했죠.
확실합니까? 네. 왠지 하루 만에 헤어졌 아니. 예. 네. 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원나잇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고 물론,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오히려 정서가 더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그 앞에 이 두 사람이 갖게 된 인생의 어떤 굉장히 고통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과정 끝에서 이 두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연애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가장 제가 볼 때 아름다운 연애 소설의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연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 고통 속에서 화해, 어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런 소설로 이것을 볼 수도 있어요.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의 과정인 네. 건데 네. 진짜 제일 감정이 좀 들끓는 그런 시기였겠어요. 예. 근데 감정이 들끓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설 전체의 그 내용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인생의 그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9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한강 소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소년이 온다 같은 그런 소설이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이런 소설에서는 역사를 통해서 고통받은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이건 고통은 개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다룬 소설, 그 고통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소설인데 그 고통의 끝에 그것을 벗어나고 구원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소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히라보 씨가 그럼 이제 말을 잃어가고 있는 여자하고 시야를 잃어가고 있는 남자네요. 예. 이 내용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뽑으셨는데 어떤 겁니까? 예, 소설을 뭐 여러 관점으로 읽을 수 있지만 이 소설을 볼 수 있는 그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성장 소설이라고 일단 제가 이렇게 보는 면이 있어요. 어른이 무슨 성장을 하냐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 게 삶의 어떤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인간을 절망과 완전히 그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이 어떤 차원으로 성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장과 성숙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뭐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그런 방식을 통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성장의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애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게다가 두 사람이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한 사람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지 못하고, 그러네요. 예, 둘 사이에서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소설에서는. 예.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의 의사를 남자한테 전할 방법이 없네요. 네, 방법이 글을 없죠. 쓰면 못 본다 그러지, 말을 내가 못하겠지, 이런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두 개인을 평행선으로 보여주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극적인 어떤 한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을 잃고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이 고립 속에서 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세상과의 만남이기도 하고, 여하튼 간에 이 연애 소설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것을 이제 볼 수도 있다. 연애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연애가 없는 연애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연애 소설이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먹먹한 어떤 그런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소설을 이제 일반 그 독자들이 보면은 이것까지 좀 캐치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인데, 이 소설은 어떤 철학적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철학. 예, 그게 이제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작품명이 히라보 시간이고, 히라보를 배우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히라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히라보 문법을 배우는 시간에 그들이 배우는 문법의 교재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적 텍스트를 가지고 그걸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교본으로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소설에 계속 행간에 나오는데, 그 행간의 문장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들이 처한 이 세상에서의 고립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치로 쓰는군요. 네. 오, 굉장히 다른, 그 한강 작가의 다른 책들하고는 약간은 결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책들을 볼 때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좀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네. 그
소설의 내용이 힘들다기보다도 그 소설이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 인간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다루니까 그냥 힘들어요. 예, 그걸 페이지도 대변하기가 쉽지가 않죠. 페이지도 네. 못 넘기게 네, 네.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 이건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소설 속의 한 문장 한번 골라주시죠. 어떤 장면에 어떤 문장을 고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뭐 2개 정도 소설을 문장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설이 처음 시작할 때 시작되는 첫 문장이 있어요. 이제 이건 저의 그냥 비평가의 관점인데 이렇게 좀 시인과 소설가를 저는 좀 나눠서 보는 게 있는데 소설가는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집중하고 시인은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근데 이제 소설가가 그래서 첫 문장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소설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구도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라고 자신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보리에스는 유언했다라는 이런 이제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예, 이게 이제 이 남자가 어떤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소설가 이 작가가 자기의 묘비명을 에다가 어떤 글을 하나 쓰면서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이제 묘비명을 써달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작가는 앞으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이 얘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2가지가 여기서 암시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 보레스라고 하는 작가는 그 작가들을 가르치는 작가, 철학자들을 가르치는 작가로 유명한 어떤 정말 대단한 작가신데 이분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남자처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눈이 먼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설을 계속 썼고 심지어는 그 이분이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르헨티나 분인데 아르헨티나의 그 국립도서관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소장한 나라였다고 소장한 그런 도서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눈이 먼 채로 국립도서관장이 임명이 됩니다. 예, 그런 아이러니가 이제 있을 정도로 그러나 이 눈이 멀었지만 눈이 먼 사람이 굉장히 엄청난 어떤 그 진실을 넘어서 진리에 가까운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내는 그런 작가였다라고 하는 이런 암시가 여기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경이지만 눈 뜬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그게 원래 북유럽의 어떤 신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떤 사람인데 2사람이 같이 잠을 자는데 한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중간에 칼을 이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침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지만 칼이 있으니까 2사람은 만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건 이 남녀 사이의 이 단절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과 나 사이가 뭔가 베어져 있어가지고 갈라져 있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갈라져 있고 세상과 내가 갈라져 있는 어떤 단절과 소통 불가능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 하나를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시적인 어떤 암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그걸 통해서 이 소설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첫 번째 문장을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군요. 예, 아주 큰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죠. 소설이 첫 문장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보르헤스의 이 묘비명을 쓴 것조차도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네, 소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이 작가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절과 고립과 소통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소설 자체는. 그리고 엄청나게 그 소설을 읽을 때 먹먹하고 엄청난 그 고독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근데 너무 그 아름다워요. 사실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왜냐하면 이 고독이 관념적인 고독이 아니고 누구나 어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말 어떤 그 고립의 상태에 대한 아주 리얼한 공감이 있는 거죠. 거기. 예. 고립의 상태에 대한 리얼한 공감. 이게 스스로 만든 고립이 아니라 고립이 된 상황에 그렇죠. 대한 리얼한 공감. 네. 이게 참 뭐랄까 지금 막 언뜻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네. 조금 네.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네. 이 소설을 계속 성장 소설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문학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한강 작가 특히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사람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관찰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인간 고통은 굉장히 일상적이면서도 특수한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의 상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 이제 그 엄마가 가까이 함께 살던 엄마가 최근에 죽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피부치가 잃었고, 그 다음에 또 이 가족 관계에서 가정이 파탄이 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가족의 상실이 있고, 또 아이를 거기서 또 뺏기는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사실 있을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고통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오게 된 것이 이 실어증, 말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특수하고 극단적인 고통이죠. 소설적 설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인간이 겪는 그런 고통의 가장 극단적인 고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소설가는 전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말을 잃게 되는 것은 세상 전체와의 그 끊어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피부치와 가족의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가장 이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결국 말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남자 같은 경우도 여성은 말을 잃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눈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세상과 나를 완전히 단절을 시키기 때문에, 아까 그 보리스의 문장과 같은 좀 비유한다면은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다고 할 때, 우리라고 할 때 나와 이 사람도 있겠지만 나와 이 세상이 이 시력이 닫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칼로 베어져 있는 이런 어떤 굉장히 먹먹한 극단적인 고독,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설정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정말 작가들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우리 함동균 평론가님께서 세 분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7796님이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를 읽었으니 또 한 작품 읽겠습니다 하셨고요. 파란 하늘님이 한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한강 작가의 작품은 좀처럼 다가가기 힘들었어요. 이 작품은 한번 보고 싶어집니다 하셨고요. 매령님이 한강 작가님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읽고 나면 매번 힘들었습니다. 이제 히라보 시간을 읽어야 하는데 큰 마음을 먹어야 읽을 용기가 생겨야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세 분 정도는 제가 볼 때 조만간 시작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 첫 번째 책으로 한강의 히라버 시간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잠시 음악 함께 하시죠.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입니다. 윈드송.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윈드송 함께 들으셨습니다. 느티나무님께서 마침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무슨 인연인가요? 그런데 첫 문장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해서 갑자기 손과 눈이 얼어버려서 한참을 서성인 후에 다시 읽고 있습니다. 휴, 늘 시험에 들게 하는 한강 작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늘 정말 시험에 들게 해요. 늘 어디까지 읽어보고 오셨어요? 뭐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항상 그렇습니다. 자,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히라버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소설을 얘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연애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왜 그토록 어리석은 연인이었을까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으나 내가 어리석었으므로 그 어리석음이 사랑까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 걸까요? 나는 그만큼 어리석진 않았지만 사랑의 어리석은 속성이 내 어리석음을 일깨워 마침내 모든 것을 부숴버린 걸까요? 아니, 이 문장 안에 어리석음 몇 번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이 나옵니다. 네. 8번이구나. 네. 이 문장을 고르신 이유는 뭔가요? 예, 이런 게 이제 한강의 시적 산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문장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사랑이란 말이 그냥 반복되고 어리석음이란 말이 반복되는데 알쏭달쏭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그냥 정보로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투적인 이제 사랑, 어리석음에 대한 관념을 좀 넘어서서 뒤에 어떤 의미를 이제 거느리고 있다는 건데, 이 문장은 이 남자가 젊은 날 사랑했었던 그 첫사랑에 대한 그 상처를 오랫동안 이제 계속 간직하고 더 이상 사람들하고 이제
더 교류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 후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사랑이 굉장히 어리석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을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나는 왜 그토록 어리석은 연인이었을까요? 자기 자책을 하면서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랑이 시작될 때는 사랑 자체는 순수하기 때문에 사랑 자체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었으므로 사랑은 어리석지 않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순간 어리석어지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짓도 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과욕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지는 거고 그렇게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됐을 때는 그런 사랑 자체가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파탄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안에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드라마가 이 안에 사실 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이런 문장이 알쏭달쏭하고 알듯 말듯한 문장이지만 또 읽어보게 되면 이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좀 아름다움을 우리가 또 느끼게 만드는 그런 면들도 있고. 네. 친구 사이라면 이 문장 하나 가지고 1시간은 토론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게요. 내가 어리석어서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사랑도 어리석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 어리석은 거여서 사랑의 어리석음이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준 걸까요?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예. 뭐 여기 있는 문장대로 이 사람이 판단한 대로 비평가를 따라가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사랑 자체가 어리석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자책하는 모드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되게 하지 않아야 될 어떤 오류를 여기서 범하기도 하거든요. 그 오류가 뭐냐 하면은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자기는 눈이 점점 안 보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 사람한테 하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나이가 먹게 되면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게 될 텐데 그때 당신은 말을 하지 못하고 나는 당신을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신 보고 말을 해봐라. 그 독순술이라고 하는 게 입술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말 모양을 이렇게 흉내내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볼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자가 거기서 굉장히 분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탁 밀치고 나가면서 완전히 사랑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어떤 그런 요구를 요구한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을 무시하고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어떤 아는 일인데 그것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이 어리석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그런 극단적인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걸 하나의 메타포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근데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도 사랑할 때는 굉장히 에고가 자기가 발달을 해서 나 중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 많이 요구하게 되고 또 그 사람 관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순수한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이디얼한 형태를 우리가 잘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런 하나의 극단적인 예로 이거를 이제 볼 수도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 소설의 가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기에 이르는 장면으로 그렇게 끝을 맺거든요. 이거 보는 사람들 자기 옛날 생각 되게 많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많이 하셨어요? 아니 뭐 그걸 물어보지 마시고요. 왜요? 이런 거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다만 그런 거 있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자기한테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경우가 인생에 있잖아요. 그게 참 지나고 나면 안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에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같은 것이기도 하죠. 네. 지나고 나면 정말 그때 왜 그랬을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는 지금 생각이고 그 당시엔 너무 절실했던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뭐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에로스의 화살을 맞는다고 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순간에게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거기 어떤 드라마의 그냥 무대에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감정 안에서 그냥 배역을 할 뿐이지 주체적으로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사랑의 하나의 철학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설정도 네. 한 사람은 유전적으로 눈이 멀어가는 사람, 한 사람은 뭐 사건이 생기면서 실어증에 걸린 사람, 이렇게 네. 뭔가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설정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이제 완벽한 이제 완전한 단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단절되고 고립된 한 개인의 어떤 표상이기도 한데 사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소설을 좀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지금 말을 못하고 눈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히라보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과 같이 연결시킬 때 다 사실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말을 잃고 한 사람은 눈을 잃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히라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히라보를 배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히라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이 히라보라고 하는 게 이 서양 문명, 유럽 문명에 있어서 지금의 유럽 문명의 기초를 놓은 기원전 5세기 정도가 되는 그 시기. 이게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등장했던 시기고 이제 그때 역사도 역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 이제 그런 것 등장을 하고 어떤 많은 철학도 등장을 하고 이랬던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히라보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 기원전 5세기에 서양 문명이면서 유럽 문명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문명이 가장 꽃을 피웠을 때 사용되었던 그 지적인 언어를 뜻해요. 그 지적인 언어는 지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특히 이 히라보 시간에서 배우는 이 히라보 교본 텍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쓴 문장들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경험 세계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고 또 감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구들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적인 세계, 감각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아주 투명한 이성의 언어, 지성의 언어를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철학 같은 거였는데 이 히라보 시간은 결국은 히랍 언어를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히랍 철학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일상 언어에 대한 시인의 어떤 불신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잃고 눈을 잃는다고 하지만 그 눈을 시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진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타락한 말들을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상 언어를 잃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상담 과정도 그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 배우긴 하지만 그 일상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고 히랍 어는 결국 시의 언어를 배우는 것하고 동일한 어떤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라버라는 그 일본어 시간, 중국어 시간이 아니라 히라버 시간이어서 갖는 느낌이 또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일본어와 중국어 시간은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었네요. 소설이 될 수가 없어요. 없었네요. 이건 어떤 철학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어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게 시적 산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집하고 좀 연동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시집하고 하나 연동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집을 한 권 내신 게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을 내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도 이 시가 좀 읽기가 좀 어려운 시예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데 그 중에서 이 시집에서 단 하나의 시를 뽑으라고 하면은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좀 읽으실 시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중에서 해부극장 2의 전반부입니다. 나에게 혀와 입술이 있다. 그걸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다. 견딜 수 없다. 내가. 안녕? 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고 정말이에요. 라고 대답할 때 구불구불 휘어진 혀가 내 입천장에 매끄러운 이의 뒷면에 닿을 때, 닿았다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내 말은 안녕.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게 견딜 수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왜요? 예. 이 시는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말로 압축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녕, 인사죠. 근데 우리가 안녕이라는 인사는 정말 그 사람의 안부가 안녕함이 궁금해서 해야 되는 말인데 아무도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이 나의 생각을 설득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정말이에요.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강조를 하지만 정말이에요라는 말을 쓸 때 오히려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느끼죠. 내 생각을 정말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생각하는 일상 언어의 어떤 불신 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 이렇게 상투적이고 오염된 말, 진실을 전달할 수 없는 말, 왜곡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언어에 의해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실어증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 여기서 다시 우리 주인공이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시는 이게 시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작가가 소설을 썼을 때 바로 이런 이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실어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만 이것을 볼 것이 아니고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상투적이고 오염된 말을 내가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그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세상의 언어에 입을 닫고 그 대신 진실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자, 우리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여러 유명하고 위대한 작품들 가운데 오늘은 히라버 시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신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분의 작품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을까요? 아, 작품이 아니죠, 작가는. 예. 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그 현대에 쓰여졌지만 이후에는 이런 정도의 상을 받은 거는 하나의 클래식, 고전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 현대의 고전이. 그러려고 하면 그 자기 작품을 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다루는 그 구체성도 중요하지만 보편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강 작가가 뭐 잘 알려진 소년이 온다라든가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런 역사를 다룰 때조차도 그게 결국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히라보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개인의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런 그 고통의 문제라는 보편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건 구원에 대한 질문. 이게 문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수상 이제 그 의미 부여를 하면서도 한강의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 고전 비극 서양 문학의 시작인데 그게 바로 이 히라보 시간의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 고전 비극의 모티프를 상당히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동아시아의 작가이고 현대의 작가이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벨 문학상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려고 하면은 그 작품이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의 소설이 제가 볼 때는 이 철학적 바탕이 지금까지는 좀 상당히 저는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과 시라고 하는 두 가지 장르에서 볼 때 저는 그런 어떤 철학적 어떤 바탕 같은 것들은 특히 2000년대 한국 시가 많이 변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그런 시가 등장을 했지만 소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 하면은 시는 개인이 쓸 수 있지만 소설은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이 뒷받침될 때 그 교양의 힘으로 쓸 수 있는 게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가는 교양의 힘이 받쳐줘야만 그 서사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육적 토대가 그런 교양의 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나 환경, 교육이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소설가의 혼자 역량을 걸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끔 이제 이런 한강 작가 같은 이제 분이 그런 교양의 토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히라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쓸 수 있는 것도 이게 언어에 대한 히랍어라고 얘기하지만 히랍 철학이라고 하는 그것에 바탕해 가지고 이것이 다 메타포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 어떤 그 지적인 시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역량이 받쳐줘야 된다는 네. 뜻이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소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제가 오늘 가져온 소설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고요. 한강 작가의 그 작가의 역량을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을 볼 수 있는 한 작품을 꼽으라고 하면 소년이 온다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한강 작가가 쓴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우리가 보고 먹먹하지만, 이 먹먹함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이유 없는 먹먹함이라는 게 이유 있는 먹먹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다루지만 고통을 다룬 작품은 아름답거든요. 예.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그 수상소감 말씀하실 때도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다룬 작품의 세계는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한강의 히라버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아, 많이들 두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우리 청취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자, 3주 후에는 어떤 책으로 할지 미리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예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폴란드의 작가 중에서 이분도 네.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쉼보르스카라고 하는 작가가 계세요. 이분은 한국의 지금 현역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의 작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분이 낸 시집 중에서,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시집 중에서 끝과 시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쉬운 언어로 쓰였지만 또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보편적인 문학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 작품입니다. 예, 그 시집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고 와야겠네요. 0012님이 아는 동생이 시를 쓰는데 한강 책을 선물해 준다고 했는데 소개해 주신 책을 선물하면 좋아하겠네요. 9376님 새싹 문자예요. 반갑습니다.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진정한 이해와 사랑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요. 참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소피님이 그런 깊은 뜻이 설명 듣고 나니 히라버 시간을 읽어보고 싶어지는군요. 자, 오늘 여러 명이 지금 히라버 시간으로 낚여 들어오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여기서 마치고요. 3주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